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얘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쉽게 넘어갔던 그 이름 딥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오늘도 바로 시작해 봅시다. 테슬라는 2019년 딥스케일을 인수합니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는 그 스타트업이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던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가 없어서 그에 대해서 한번 파본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테슬라는 이런 뉴스들로 뒤덮입니다. 테슬라가 컴퓨터 비전 스타트업 딥스케일을 샀다. 테슬라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테슬라가 얻은 것으로 하여금 로보택시로 향하는 길을 열 것이다. 머신러닝에 대한 IP를 얻을 것이다. 테슬라는 실제 딥스케일 인수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고 어떤 이점을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우선 딥스케일은 포레스트 란돌라와 커츠로부터 시작합니다. UC 버클리에서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 박사이던 포레스트와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 교수이던 커츠의 만남이었습니다. 둘은 UC 버클리에서 버클리 딥드라이브라는 랩으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둘의 관심사는 처음에는 AI의 소형화였고 따라서 심층신경망, 딥뉴럴 네트워크에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죠. 이들은 스마트폰이나 IoT 장치, 매우 작은 컴퓨팅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딥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 있도록 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율주행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포드와 보쉬, 삼성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지원받아 자율주행차 DNN 컴퓨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과가 나오자 딥스케일을 차리게 되죠. 2018년 딥스케일은 AI 타임 저널에 따르면 새로운 AI 기업들 중 탑 25위 안에 들 정도였고 업계에서 나름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당시에 몇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던 안드레 카파시가 테슬라에 부임했죠. 이전에는 오픈 AI에 있었습니다. 2019년 오토노미 데이에서 안드레 카파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부임하자마자 당시 일찍부터 소프트웨어 2.0을 통해서 코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1.0은 사람이 코딩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2.0은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코딩하는 것에 가깝죠. 그 와중에 테슬라의 해당 작업들과 연관된 연구를 해왔던 딥스케일 팀은 인수합병 대상으로서 좋은 인재였고 UC 버클리부터 시작하여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가 박사 출신인 컴퓨터 비전 연구가들이 대거 당시 오토파일럿 팀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딥스케일 팀은 자율주행차에 쓰일 정도의 엄청난 컴퓨팅이 필요한 그러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심층신경망의 구현에 대해서 원래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아래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레벨 1부터 3까지는 기존의 칩으로도 가능하지만 레벨 4부터 5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서버를 트렁크에다가 넣고 돌려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많은 기업들은 비용을 낮춰서 수익성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법을 찾고 싶어 했고 그것이 그들이 버클리 딥드라이브 연구그룹에서 딥스케일로 창업하게 된 이유입니다. 딥스케일의 당시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미지넷 분류의 에러율을 봤을 때 DNN의 컴퓨팅 파워를 늘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에러율은 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하드웨어 2.0에서 3.0으로 올라올 때도 원래 엔비디아 칩에 1부터 6까지의 파워가 쓰이는 곳이 달랐다면 테슬라는 이것을 1부터 5까지를 모두 없애고 전체를 다 6을 위한 테슬라가 자주 쓰는 연산을 집중시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에러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으나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요구 리소스, 컴퓨팅 파워를 부풀려서 계속해서 정확도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과 2016년 사이의 컴퓨터 비전 발전은 이러한 심층신경망을 실행시키는 데 사용되는 칩의 리소스를 키우는 데 중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경망 아키텍처 검색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딥스케일이 제시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비용과 시간은 줄이고 그 대신 정확도는 나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맞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성능인 이미지넷의 순위를 보게 되면 기존의 환경은 일일이 매뉴얼로 작업시켰던 환경에서 여기 보시면 구글의 엠나스넷이 있죠. 강화학습 기반의 구글의 엠나스넷이 도입되자마자 이러한 기존의 이미지넷보다 효율과 효과 측면에서 모두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강화학습 기반의 신경망 아키텍처 탐색 때문이었습니다. NAS죠. 이런 NAS는 사람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직접 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덕분에 더 적은 연산으로도 더 정확한 인식이 가능해진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더 많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능의 뉴럴넷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계산하는 데 쓰이는 GPU 아워도 많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이렇게 금전적으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NAS를 돌릴 수 있는 구글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강화학습 모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딥스케일은 이렇게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NAS의 접근법을 조금 바꿉니다. 이렇게 원래는 1000개의 서로 다른 뉴럴넷 모듈들을 일일이 학습시켜야만 했지만 이제는 1개의 슈퍼네트워크로 묶어서 학습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돌려버리니까 100배 더 적은 검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강화학습 기반의 서치를 했을 때는 GPU 자원을 1000일 정도를 써야 했던 반면 슈퍼네트워크는 10일만 쓰게 되면 되는 것이죠. 이를 돈으로 바꿔보게 되면 원래는 AWS 기준 7만 달러에 한 번에 전체적인 뉴럴넷을 학습시킬 수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700달러만으로도 한 번에 뉴럴넷을 훈련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DNN의 방식은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엔드투엔드와 시멘틱 앱스트랙션이죠. 엔드투엔드는 인풋과 아웃풋을 하나로 심층신경망으로 그냥 하나로 처리하는 대신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기를 모르기 때문에 분석과 개선의 난이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상 거의 알기가 힘들죠. 다만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적게 됩니다. 시멘틱은 각 모듈의 목적에 부합하게 개별 심층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오류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정확히 분석과 개선이 가능하지만 속도는 떨어지고 비용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웨이모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훈련법이나 각자의 장단점이 확실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섣불리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자세하게 보게 되면 같은 기업이 거의 하나도 없듯이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만 딥스케일로 인해서 테슬라가 얻은 것은 무엇일지 딥스케일이 주창했던 분야를 생각해보자면 이랬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데이터에 맞는 뉴럴 네트워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NAS를 상당히 많이 돌려야 하는데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하죠. 근데 그것을 한 번에 돌려버림으로써 비용과 시간은 줄임으로써 낮은 리소스로도 테슬라가 원하는 정확도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펀더멘탈을 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발비가 적거나 컴퓨팅을 덜 쓰거나 에러를 줄이거나 세 가지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그 사이를 딥스케일이라는 보완책으로 추구한 것이죠. 이러한 딥스케일 자료를 보게 되면 이들의 내용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느 정도 이상 고도화되게 되면 막대한 컴퓨팅 리소스를 쓰게 되고 컴퓨팅 파워가 높아지게 되면 비용이 높아지고 전비도 떨어지겠죠. 또한 컴퓨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NAS의 효율화를 통해 심층신경망 자체를 간략화시켜버리는 방법,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드레 카파시가 2.0에서 얘기하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지향점을 공유하던 테슬라와 딥스케일, 최대한 효율화시켜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자는, 많은 훈련을 시키자는 그러한 지향점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테슬라와 딥스케일, 어찌 보면 테슬라의 안드레 카파시의 정책과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토파일럿 리라이츠는 단순히 1.0, 2.0 수준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2.0을 적용한 것입니다. 버전이 1.0, 2.0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방식을 1.0으로 하느냐, 2.0으로 하느냐의 차이죠. 사람이 코딩하느냐, 기계가 코딩하느냐. 이는 2019년 안드레 카파시가 미디엄에 쓴 글입니다. 소프트웨어 2.0은 AI가 학습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코딩의 근본적인 변화이자 소프트웨어의 근본적인 변화로서 가장 급진적인 시도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 카파시 본인조차도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이러한 단점과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드레 카파시는 소프트웨어 2.0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었으므로 이렇게 90% 정확한데 인간이 조율할 수 있는 모델을 택하느냐, 혹은 99% 정확하나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것을 택하느냐, 이것들 중에 아래의 것을 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2017년에 언급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스택 2.0은 직관적이지 않고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데이터에 편향이 채택되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예시를 들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가 그 효율은 상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토파일럿 리라이츠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와 99%를 인지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인지를 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에도 쓰이고 태양광에도 쓰입니다. 같은 폴리실리콘이더라도
그 산업에 따라서 요구 순도는 달라집니다. 반도체는 99.9999 해서 이것은 반도체용, 그리고 9가 6개 붙게 되면 태양광용이죠. 몇 마일을 주행했을 때 사고가 나도록 하느냐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쪽은 모비라이 쪽이고 이쪽은 테슬라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모비라이는 왜 90% 정확한 인가리 조율하는 모드를 택했느냐, 그리고 웨이모 쪽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모델을 왜 택했느냐는 문제는, 웨이모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퓨전 환경 모델을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던던시를 통해서 카메라 스택과 라이다 레이더 스택을 아예 따로따로 씁니다. 그럼으로써 카메라 기반이 10억 마일 동안 한 번씩 사고가 나고, 라이다와 레이더를 썼을 때만 해도 10억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난다면, 이 두 가지의 고장 확률 값을 곱해버리고 중복성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일반의 환경 모델보다도 훨씬 더 중복성을 통해서 고장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2.0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인 코드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학습을 돌릴 때 그 시간도 아무래도 조금 더 빨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도조 컴퓨팅 쪽으로 가게 되면, 도조는 이 뉴럴넷의 훈련만을 위한 슈퍼컴퓨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학습 모델의 완성은 도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딥스케일 인수에 대해서 워낙에 구글을 다 검색을 해봤는데도 자세히 쓰여진 글이나 내용이 영어로 검색을 해도 그렇고 논문으로 검색을 해도 그렇고 없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항상 새로운 분야는 배움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